5월 19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 28도로 다시 더워집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낮까지 비가 오고 또 어제보다 선선하다고 하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상크리 분들 참고하십시오. 네, 오늘도 1시간 뉴스와 경제 또 예술 이야기, 날씨 정보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피카소를 비롯해서요. 거장들의 그림도 보고 또 거기에 얽힌 재밌는 뒷이야기까지 듣는 시간. 오늘 상클 라이프 코너도 역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그리고 주말까지 날씨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어제 비가 오면서 더위가 좀 주춤했었거든요. 주말엔 어떨까요? 네, 어제 비가 오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졌었는데요. 오늘은 또다시 기온이 오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를 텐데요. 내일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모레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같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오르는 서쪽 지역은 주말에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아서 더위 걱정 없이 봄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로 다소 덥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주와 동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더 오겠고요. 전남 남해안에 오후 들어 빗방울이 스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의 강풍특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비가 오는 동안은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유입으로 오늘 오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호남에도 아침까지 안개가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18도, 대구, 창원 1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대전, 청주 27도, 전주 26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죠. 다음 주 주말엔 석가탄신일 연휴가 있어서 이번 주말에 나들이 가는 게 더 나을 텐데요. 이번 주말도 고속도로는 혼잡하겠습니다. 특히 오전 10시와 11시 때가 가장 불편하겠고요. 이 시간대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3시간, 서서울 요금소에서 목포까지는 5시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다른 요일에 비해 정체는 조금 짧은 편인데요. 그래도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원룸 분기점부터 성수까지 막힙니다. 통과 시간 34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강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한남대교 지나서 경부선 타신다면 시구간 중심으로 막힙니다. 부산 쪽은 2km 정도 막히지만 서울 쪽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구간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120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패대로 진입을 앞두고는 부천부터 신월까지 힘겹습니다. 모든 좌석 안전대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루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젯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맞은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더 진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레인 오는 21일엔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큽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サミットでは日米ともに掲げる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を守っていくという G7 の揺るぎない意思を示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미국과 일본 두 정상은 어제 만나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열릴 G7 정상회의 관련 내용을 사전 조율한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언급했습니다. We stand up for shared values, including supporting brave people in Ukraine as they defend their sovereign territory.
러시아, 중국, 북한을 대상으로 G7 국가들의 공조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2주 전 방한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를 더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한다며 기시다 총리의 노력을 치켜세웠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사일 정보 공유 협의체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히로시마로 출국합니다. 우리나라는 G7 국가는 아니지만 의장국 일본의 초청에 의해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한일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공동 참배하고 21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맞서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산시성 시안으로 초청해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앙아시아 각국과는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며 중국과 중앙아시아 관계의 새 시대를 알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1990년대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와 개별 수교한 뒤 이들을 따로 불러 대면 정상회의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며 학생들의 주도로 펼쳐진 4.19 혁명, 그리고 조선 후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회 죽고 참에 살자. 1962년 3.15 부정선거의 분노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이 들고 있던 현수막입니다. 학생 주도의 시위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186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다치면서도 끝까지 비폭력으로 부패 권력에 맞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냈고 4.19 정신이 헌법 정문에 실리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됐습니다. 4.19와 관련한 기록물들은 정부와 국회, 언론기사, 개인기록 등 사진과 영상 1,019점으로 혁명의 원인과 전개, 혁명 직후 과정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보다 앞선 1894년 조선 후기 부패했던 집권 세력과 외세 침략에 맞선 민중봉기 동학농민혁명은 민족주의와 근대주의의 발판이 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은 특히 19세기 후반 근대적 전환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도 평가됩니다. 유네스코가 우리나라가 신청한 4.19 혁명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습니다. 현재 시간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세계가 배우고 기억해야 할 가치로 인정한 겁니다. 이로써 우리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모두 18건으로 늘었습니다.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 등 현대사 관련 자료도 세계기록유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이었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와 민주주의, 항거, 투쟁을 이야기하고 5월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공약을 지키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어머니들과 입장합니다.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하지만 날선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사실상 야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총집결한 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약을 지키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폭력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모두 공연불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수록 공약은 변함없지만 폭넓은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원포인트 개헌은 코인 사태 등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충북 음성군의 한 사거리에서 77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4살 중학생이 숨지고 17살 고등학생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들이닥친 차량은 전신줄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고 운전자 A씨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한일 실무단의 협의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구성과 시찰단 활동 등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식 브리핑을 예고하면서 한일 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이달 초 정상회담에서 한국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이후 지난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 투쟁에 나선 간호사들이 오늘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엽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간호가족 등이 참석하는 규탄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최대 3만 명 가까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간호법이 사실상 무산된 뒤 열리는 첫 대규모 규탄 대회를 기점으로 단체 행동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지 숨을 힘껏 젖힌다 빛바랜 낡은 하염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당분간은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뉴스 좀 더 살펴보죠.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금요일 이도성입니다. 네. 이도성 기자는 행복하겠지만 저는 이용주 캐스터가 없으니까 그립네요. 허전하네요. 다음 주 오는데요. 뭐 어디 간 것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음껏 즐기십시오. 예.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꺼내볼까요? 첫 번째 도시락 오늘도 2단 도시락을 꺼내기가 힘든 2단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도시락 뭔지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하루살이의 습격인데요. 요즘 최근 난립니다. 서울에 하루살이때가 나타난 건데 네.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불빛만 있다면 온갖 곳에 몰려듭니다. 영상으로 볼 건데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 마음의 준비 조금 해주시죠. 네, 서울의 한 테니스장인데요. 밤이 되니까 조명 위로 다 보여요, 저렇게. 하루살이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에게도 달려드는데 이 벌레 이름 동양 하루살이라고 합니다. 몸 길이가 3cm이고 날개를 펴면 5cm나 되기 때문에 뭐 벌레치고 작은 크기는 아니에요. 더 작은 벌레도 많으니까요. 보통 해마다 5월 중하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인지 조금 빨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한 사회부 한민정 기자 모습 잠깐 보시죠. 저녁 8시가 넘는 시간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10분 정도 서 있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얼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상의 하의 할 것 없이 빼곡히 동양 하루살이때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여기 옆을 보시면 조명에도 그리고 취재진의 옷에도 이렇게 하루살이들이 빼곡히 달라붙어 있습니다.
야, 정말 생생하게 취재를 아이고, 했네요. 네. 저는 제가 보는데 제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네.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말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이 시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운동할 때 막 머리에도 많이 붙어 있고 몸에도 붙어 있고 이래서 옷 같은 데 붙어가지고 집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얼굴에 이렇게 가리고 자전거 타요. 탁 쳐요. 그 막 눈에도 안경 뒤로 들어가고 막 들어가서 이제 쉴 때 이렇게 좀 보고 빼고 그래요. 불편하죠. 지금 유튜브 댓글도 몽베베님 하시고요. 후왕님이 극한 직업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기엔 좀 징그러운데 사람에게 해가 되진 않나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동양 하루살이 입이 없습니다. 입이 아하, 진짜 네. 없어요. 이 퇴화를 해서 이 모기처럼 사람을 물거나 동식물의 질병을 옮기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깨끗한 물인 2급수 이상 하천에서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떼로 다니다 보니까 보기에 좋지가 않아요. 주로 서울 강남과 성동, 광진, 경기도 남양주 등 한강 인근 지역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라서 맞아요. 혹시 없앨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방역이 쉽지 않다고 해요.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는 최근 2주 동안 민원이 90건, 90건이나 접수가 됐는데요. 사실 유충이 서식하는 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쓰기 어려운 곳이라서 방역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한강 주변에 해충 퇴치기를 가동하거나 풀숲에서만 방역을 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동양 하루살이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보기가 너무 싫다라고 하면은 이 분무기나 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뿌리면 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충망을 설치해서 실내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또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조명 밝기를 최대한 낮춰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정말 그 열렬한 취재를 보여준 한민정 기자의 그 영상은 지금 온라인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엄청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이 기자 누구냐고. 진짜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벌레 뒤범벅이 되는 걸 마다하지 않고 취재를 했는데 영상 지금 다시 나오네요. 누가 시킨 거 아니냐고 함 기자한테 아침에 직접 물어봤는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절대 아니다. 취재하다가 생생한 상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촬영하게 됐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엄청난 프로 정신인데 우리 이가혁 앵커는 저거 시키면 할 거예요? 저는 부장께 죄송하지만 시켜도 못할 것 같습니다. 시키면 해야죠. 저는 합니다. 너무 징그러워요.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동양 하루살이가 건강에 해가 된다는 건 아니라고 말해줬지만 좀 자전거 타다가 입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눈 같은 데도 들어간다고 아까 시민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동양 하루살이는 또 좀 억울하긴 하겠죠. 사람들이 왜 내가 사는 곳에 있나.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찢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내가 했다.인데요. 한 대기업의 부장이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시속 160km 넘는 속도로 달려 과속을 했다고 경찰에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스포츠카가 본인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룹 회장님 거였습니다. 부장이 그러니까 자기 회사 회장님 차를 몰고 과속을 한 건가요? 그랬을까 싶은데 그렇다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정말 많았어요. 회사 소유가 아니라 회장 개인 소유의 차량이었고 또 이 주차장, 이 회장님 자택에 주차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백한 사람은 LS 일렉트릭의 김모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소유주가 같은 회사 구자균 회장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김 부장에게 이런 사실을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나흘 만에 내가 거짓 자백을 했다라며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회장이 과속을 했는데 그 회사 직원인 부장이 경찰에 내가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거다.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 그랬나 싶은데 이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 속도보다 80km를 초과하면은 이게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과속 장소인 올림픽대로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속 160km 넘게 달리면 이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더니 회사 차량 관리 담당인 김 부장이 나왔던 겁니다. LS 일렉트릭 측은 김 부장이 부회장 대신 혐의를 뒤집어 쓰려다가 형량이 높다는 걸 알고 번복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경찰서 가서 얘기하다가 과태료 조금 받으면 끝날 줄 알고 그냥 제가 했어요라고 한 거예요.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김 부장에게 거짓으로 자백하라고 시킨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부회장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김 부장을 범인 도피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뭐 따로 지시 없이 본인이 뭐 이렇게 했다라고 알아서 한 거라면 뭐 충성심이 좀 과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어제 그 현관 문틈으로 철사 넣어가지고 도어락 열려고 했던 거. 무서웠던 거. 네. 그거 근데 용의자가 특정이 됐다면서요? 그 누가 했는지 지금 경찰이 특정을 했습니다. 네네. 이 사건 당시 문 뒤에서 부동산 업체 직원이라고 그 남성이 말했다고 피의자가 말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왜 진짜일까 싶은데 경찰에는 이 사람이 없는 줄 알았고 경매에 나온 집 상태를 확인하려고 그랬다라고 이 남성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오면이 남이 사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경찰이 오늘 이 남성을 직접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하, 집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던 부동산 직원이다라고 지금까지 본인이 얘기한 거죠. 그것도 이상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바로 월드클래스로 오늘 김하은 앵커가 직접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화제 지구촌 소식 함께 만나보실 텐데요. 네. 혹시 입동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입동굴. 미소 지을 때 여기 옆에 생기는 거. 그렇죠. 이렇게 웃을 때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입꼬리 안쪽에 이 입 안에 공간, 깊게 생기는 공간을 이야기하거든요. 별로 없는데요? 저는 입 공간이 없어요. 근데 요즘 이게 있어요. 또 예쁜 미소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 예쁜 미소가 아닌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미소 따라갈 자가 없을 듯합니다. 보죠. 자, 카메라 앞에서 씩 하고 지금 표정을 짓고 뭐야? 있는 이 여성. 뭐야? 오, 입동굴이 아주 넓죠? 미국에 사는 서멘사 램즈델 씨인데요. 아까 입동굴이라고 했는데 저분 진짜 엄청 큰데요? 네, 이 여성은 입 크기가 가로로 무려 10cm가 넘고요. 와. 세로로도 7cm 가까이 된다고 해요. 세계에서 입이 가장 큰 여성으로 기네스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뭐 한 입에 물 수 없는 음식이 없겠죠? 이거 따라할 수 있겠어요? 따라하다가 양쪽 입가 여기 찢어질 것 같으니까 턱 맞아요. 따라하지 말자. 함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네, 이 여성 자신의 큰 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영상 크리에이터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푸짐한 음식이라도 거침없이 단 한 입만에 모두 먹습니다. 이 협찬을 받아서 이런 먹방 게시물 하나를 올리면 보통 1,8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린다고 해요. 어릴 땐 큰 입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다는데 지금은 그 입 덕분에 아주 고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분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입이 최고의 자산이네요. 네, 여성 스스로도 예전에는 입을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여겼다고 해요. 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사랑하자고 마음을 고쳐먹은 순간부터 인생의 기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멋지죠? 네, 멋있어요. 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괴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게 뭘까요? 초대형 문어예요? 문어 같죠? 문어다리네요. 네, 빨판이 가득한 다리로 건물을 휘감고 있는 모습인데요. 꼭 만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컴퓨터 그래픽은 아닌 거죠? 실제로 있는 거죠? 예, 영국 예술가 루커의 작품인데요. 1996년부터 이런 독창적인 상상력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선보여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 제네바, 인도 뭄바이, 스웨덴 등 안 그래도 아름다운 세계 도시 곳곳을 무대 삼아서 이렇게 눈을 뗄 수 없는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어요. 문어다리 구워 먹어야 되는데. 나 여기 요즘 다녀왔다라고 인증샷 필수잖아요. 여기는 맞아요. 꼭 인증샷 찍어야겠네. 가고 싶어요. 네, 정말 카메라를 안 들 수가 없겠죠. 이 예술가는 미술관처럼 정해진 장소에만 예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어디든지 이렇게 깜짝 보물처럼 예술이 숨어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해요. 더불어 누구든 재밌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동의하시나요? 뭐 주변에 저런 게 있으면 저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또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 예술가의 독특한 작품을 만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오면 좋겠네요.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매주 금요일 따끈따끈한 경제기 소식과 소비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비즈니스 클래스 경제산업부 이상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에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일상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마스크도 벗고 외출도 많이 하게 되면서 관련 산업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에스테틱 용품이나 관련 기기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기자들도 이 마스크를 벗고 중계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벗죠. 그러니까 화장품, 화장에 다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최근에는 에스테틱의 힐링 개념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꾸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가꾸자, 나 자신에게 투자하자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초음파 리프팅 기계와 보톡스 필러 등을 만드는 한 글로벌 기업이 지난 주말에 코엑스에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나다운 아름다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넓은 광장에서 요가나 타바타, 러닝 클래스 등을 열고 향수 만들기나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의 부스를 운영해 사람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획일화된 미용과 성형의 에스테틱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나를 찾고 나를 돌보고 나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새롭게 정의된 에스테틱을 저희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되게 많이 모였네요. 네, 2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와. 합니다. 요가 클래스 같은 경우에 사전 신청이 3,000명 넘게 몰리면서 조기 마감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가 클래스에 3,000명 넘게. 엄청 많다. 이상한 기자 말대로 이게 요새 단순히 예뻐지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힐링, 마음 건강 이런 것까지 화두가 되니까 저렇게 많이 몰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한 화장품 업체는 유튜브에 힐링타임즈라는 콘텐츠를 운영하는데요. 이게 화장품을 소재로 한 ASMR 콘텐츠입니다. 코로나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엔 더 인기여서 오프라인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이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코로나 이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또 다른 또 점프업을 또 꿈꾸는 미용업계 소식 잘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은 또 뭔가요? 네, 중고차 시장 소식입니다.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 중고차가 얼만큼 팔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뭐 저도 사실 차 살 때 중고차로 샀고 요즘 네. 중고차 주변에서 많이 사는 것 같은데요. 몇 대나 되나요, 그게? 아마 신차보다 더 많이 팔릴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연간 380만 대 와. 정도가 중고차가 팔린다고 합니다. 와, 신차는 168만 대. 그러니까 중고차 거래가 신차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더 다양한 기업들이 중고차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 모델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기업도 중고차 시장에 뭐 진출했다 그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사업에 나섭니다. 인증 중고차 판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5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 등 일정 거리를 뛴 자사 브랜드의 중고차를 사서 여러 가지의 품질 검사를 한 뒤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가 직접 중고차를 점검하는 방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요타 코리아나 옛 쌍용차인 KG 모빌리티 등도 비슷한 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기술이 좋다 보니까 사실 중고차 차 좀 오래 써도 오래 가잖아요. 네네네.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고 또 팔기도 하고 이런 중고차 시장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또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렌탈 업체들입니다. 네. 렌터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롯데 렌탈은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B2C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SK 렌터카도 앞으로 중고차에 대한 추가 진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중고차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를 못하는 걸로 예전에 알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있었거든요. 네, 그랬었습니다. 매물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지만 정작 사러 가면 없다든지 하는 허위 매물 등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 차량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살고 싶다는 요구가 강해졌고 네. 정부도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서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챗 GPT, 대화형 인공지능. 이거 하영 앵커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좀 맞아요. 신기해서 이 관련 소식이라면서요. 네,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한 편의점 브랜드에서 나온 하이볼 제품인데요. 아니 이 술이랑 챗 GPT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 챗 GTP 기관의 챗봇에 맛있는 하이볼 레시피를 알려달라 같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와. 합니다.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고받은 문답을 받아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단순히 어떻게 만들자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품 컨셉이나 제품명을 제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좋을지 등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조사 측은 원래 제품 기획 단계에서 챗봇 AI를 참고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 정도면 추천대로 그대로 내봐도 되겠다라고 해서 출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와, 안 그래도 요즘 기업 경영에 챗 GPT 쓰는 경우가,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NH투자증권은 사내 메신저에 챗 GPT 창을 넣었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이 챗 GPT를 친숙하게 여기고 활용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챗 GPT를 이용한 종목 시황 요약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챗 GPT를 그대로 쓰는 곳도 있는 반면 거리를 두는 곳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LG, SK 같은 대기업들은 기술 유출 우려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예. 하지만 챗 GPT를 금지한 거지 AI 챗봇을 업무에 쓰지 못하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앞으로 삼성전자 전용 챗봇을 개발해 사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보안에 유의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챗 GPT 사용 가이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은 키워드 대신에 드라마 한 장면 보고 가시죠. 강호 씨는 사고로부터 아주 먼 과거 어린 시절의 기억만 남아있어서 마치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갔다고나 할까요? 언니만 먹자. 만약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7살 수준의 지능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더 걱정되는 건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치료비 아닐까요? 자, 이런 경우 생각하면 보험 들어야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과연 어떤 보험을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도 참 고민입니다. 자, 지난주에 보험 기초 개념을 다졌다면요. 오늘은 나이대별로 가입하면 좋은 보험 그리고 적정 보험료는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기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보험 종류까지 살펴봤는데 아주 알기 쉽게 좋았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나이에 이런 거 좀 가입하면 좋겠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사실 보험 가입에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뭐 가입하는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네. 혹은 건강 상태 등 그리고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따라서 우리가 가입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다만 가입 시기별로 제가 지난번에 보험 나이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 잘 골라서 적정 시기에 가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연령대로 한번 가입하면 좋을 만한 상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20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장 내역이 너무 많으면 네. 이것도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 도움이 되는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30대는 사회생활을 한 지도 꽤 됐고요.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된다면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40, 50대가 되면 정말 슬프게도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건강보험, 3대 질병보장보험 등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보장할 수 있는 나이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험 가입 마무리라고 해놨는데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50대 이후로는 건강 이력, 그러니까 치료를 한 이력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높아집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50대까지는 보험 가입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고요. 60대 이후로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일부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일명 실버 보험 가입하는 거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버보험 이것도 막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한 달에 보험료 사실 돈만 넉넉하면 만약의 상향을 다 대비해가지고 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보험료가 문제니까
얼마나 한 달에 지출하는 게 좀 좋을까요? 과도한 보험료를 오히려 내가 처음부터 막 많이 넣다 보면은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보험료를 너무 아끼다 보면은 막상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될 때 그 혜택이 너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인 기준을 한번 정해 보면요. 가계소득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적정 보험료 납입 금액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대별로 얘기를 해보자면 나이의 앞자리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곱해보시면 적정 보험료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는요. 4에서 5만 원을 곱하면 8에서 10만 원, 30대는 12에서 15만 원, 50대는 20에서 25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했는데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납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부담이 될 수 돼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50대 은퇴 이후에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전까지 보험료 납입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 지금 자기 나이에다가 앞자리에다가 4, 5만 원 정도 곱하는 거. 저 30대니까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네. 요 기준대로 하면 내가 좀 너무 많이 내고 있구나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가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리도 중요하거든요. 네.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정리는 좀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면 좋을까요? 정말 기준이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지를 했다면 나중에는 나 이제 진짜 필요한 것 같아 라고 가입을 하고 싶어도 네. 그때는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굳이 내가 해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이제 저축성 보험부터 해지를 하는 게 낫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건강보험 중에서 중복된 내역들이 꽤 많은 경우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복 보장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판된 상품보다는 최근에 판매 중인 보험부터 해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실손보험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판매되는 상품은 4세대 보험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가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품이 나에게 너무나도 잘 맞는데 해지를 해서 비용을 아끼겠다고 해지를 하게 된다면 4세대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 세대 거를 못 가입하는군요. 당연히. 그러니까 4세대로 새로 가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판매 중인 그 4세대 실손보험과 예전의 실손보험이 뭐가 다른 겁니까? 4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등장을 했는데요. 네. 바로 직전의 실손보험인 3세대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랑 비교를 해보면 3세대는 갱신 주기가 15년이었고 4세대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갱신 주기가 조금 더 빨라져서 금액이 오르는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험료도 3세대에 비해서는 약 10%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네. 그럼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기 부담금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3세대는 급여가 10에서 20%, 4세대는 20%, 3세대는 비급여가 20%, 4세대는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급여라는 거는 우리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진료 내역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급여는 그렇지 않은 반대의 개념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풀어보자면 우리가 급여의 자기 부담금이 높다라는 얘기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 비급여의 자기 부담금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손보험 혜택 받는 것을 제외하고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1년간의 비급여 혜택을 받지 않았을 때의 할증, 할인 부분에서도 좀 갈리는데요. 4세대는 1년간 비급여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그 다음 해의 보험료가 월간 5% 정도씩 저렴해지고요.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의 내역에 대해서도 일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세대로 갈아탔을 때 이게 무조건 뭐 좋다 나쁘다가 좀 기준이 맞아요. 세기가 어렵긴 하네요. 보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비급여에서 자기 부담금이 그만큼 올라간 만큼 비급여에서 내가 치료를 많이 받는다면 갈아타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예를 들어서 도수 치료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혜택은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는 1세대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는데 나는 병원 별로 가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4세대로 갈아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2021년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새롭게 도입됐다. 네. 2021년 7월이라는 점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험, 이제 뭐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엄마 아빠가 한번 들어라라고 꼭 이게 좀 추천해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가입하면 좋을 보험 뭐가 있을까요? 특히나 3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이시라면 일명 어른이 보험을 가입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사실 제가 어른이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어린이 보험이거든요. 어린이 보험은 부모님이 뭐 10대의 자녀들에게 주로 들어주는 건데 네. 이제 올 들어서 이 가입 연령이 35세까지 확대가 됐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건강보험 관련해 가지고 보험 가입하지 않은 20, 30대라면 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건강 지출을 좀 대비하는 그런 혜택도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성인들이 가입하는 일반 보험에 비해서 어른이 보험은 좀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보험사마다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메리츠 화자이의 건강보험, 어른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이암 진단비 보장특약의 혜택이 있고요. 네. 한화생명은 3대 질병의 진단자금을 보장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손해보험은 정신질환과 식욕 부진에서 혜택을 주는 혜택이 있으니까 잘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어린이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보험보다는 특약 혜택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낀 게 그 작은 글씨로 된 거라도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을 잘 해서 가입을 해야겠다는 생각 네. 다시 한번 드네요. 맞습니다. 보험 정리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술의 세계로 떠나보는 날인데요. 미술계 스토리텔러, 그림 읽어주는 남자 정우철 도슨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즘도 뭐 TV 틀면 많이 나오세요. 하지만 고향 같은 곳은 JTBC다. 아, 그럼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아닌 것 오늘은 네, 아닌가요? 멀리도 나아가셔야죠. 아무튼 오늘은 저희를 어떤 예술의 세계로 데려가 주실까요? 네,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거장이라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를 중심으로 또 미술사에 이름을 남겼던 다른 거장들 포함해서 약 71점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 거장들의 작품이 다 어디서 온 건가요? 올해가 독일과의 수교 140주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 독일 쾰른에 있는 루드비 미술관에서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루드비히 미술관. 네. 네. 여기가 뭐 독일 최초의 현대 미술관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 루드비 미술관은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최초의 현대 미술관인데 1946년에 이 요제프 하우브리가 작품을 기증하면서 시작되긴 했는데 네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루드비 부부가 이 초콜릿 제조업계의 약간 거장이거든요. 그 뭐랄까요? 거물인데 저분들이 76년도에 약 350여 점을 기증하면서 이 미술관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름이 루드비잖아요. 왜냐하면 이 루드비 부부가 작품을 기증하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상이었는데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미술관으로 지어달라. 야. 그래서 이름에 루드비가 들어가는 거죠. 야. 그러니까 개인 소장자인 그 루드비 부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그런 미술관인 네,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루드비의 정신에 감동받아서 시민들이 한두 점씩 가지고 있는 걸 기증하면서 사이즈가 커진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는 거의 자부심 같은 미술관입니다. 와. 모태는 그 부부의 어떤 아름다운 마음, 거기에 예. 시민들의 힘이 합쳐졌다. 그렇죠. 야, 굉장히 뜻깊은데 굉장히 네. 의미 있어요. 여기 꼭 알고 가야 할 게 있다고요. 맞아요. 사실 전시 해설을 할 때도 이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네. 독일 나치가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나치 집권 기간 당시에 뭐 33년부터 45년까지 사실은 예술에도 큰 탄압이 있었어요. 퇴폐 미술이란 걸 규정을 해서 즉 나쁜 예술을 정한 거죠. 그리고 퇴폐 미술로 규정이 되면은 보통 이 퇴폐 미술 전시를 열고 그 끝에는 불태우는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퇴폐 미술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게 그럼 좋은 예술은 뭐고 나쁜 예술은 뭐냐? 좋은 예술은 이 당시만 해도 약간 사실주의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고전주의 작품들 말고는 전부 퇴폐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전시되는 작품들은 다 퇴폐 미술인데 이제 올바른 정신을 가진 컬렉터들이 그 작품을 지키고 보존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여긴 독일 사람들에겐 더 어떤 자신들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치 탄압에 항거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덕분에 지금 이게 예술 작품들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미래를 좀 내다본 사람들이 이게 어쨌든 중요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네. 지켰던 거죠. 와, 대단합니다. 그럼 이렇게 독일에서 지금 이제 물 건너온 그 작품들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처음으로 볼 작품은 이 바실리 칸딘스키의 흰 붓자국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 칸딘스키 하면은 딱 가장 중요한 수식어가 있는데 바로 추상회화의 창시자입니다. 아하. 그 우리가 보통 추상화하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예. 여기서 구상과 추상을 조금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구상하면은 구체적인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림 딱 봤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그려져 있다. 그럼 보통 구상이고 이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네. 예. 그럼 이제 추상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되는 거죠. 확실히 추상화는 형태가 없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뭘 그린 건지 뭘 그리고자 했는지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칸딘스키 말을 들어보면은 조금 이해도 되거든요. 그림 보면서 딱 들어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음악은 사실 형태가 없잖아요. 음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사람들의 감동을 준다. 그러니까 칸딘스키는 그것처럼 정확한 형태가 없어도 붓터치의 리듬감과 색채의 조합만으로 어떤 감정을 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칸딘스키도 구상을 그렸어요. 아.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건을 하나 겪거든요. 원래는 그림이라는 건 보자마자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날 일이 끝나고 밤에 자기 작업실에 들어갔대요. 근데 작업실에 불을 딱 켜기 직전이었는데 달빛이 비추더랍니다. 근데 이제 달빛에 비치는 그림이 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너무 예뻤대요. 아. 너무 아름다웠고 근데 분명 내가 그린 건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불을 딱 켰더니 되게 재밌는 사건이 생겨요. 자기 그림인데 뒤집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하. 네, 뒤집어진 그림을 보고서 감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추상화의 힌트를 얻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한 시작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추상화는. 야, 와, 그렇죠. 재밌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거장의 작품이 있을까요? 다음은 조각이에요. 조각 조각. 작품을 좀 볼 건데 국내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또 세계적인 거장이고요. 또 여성 예술가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중요한 인물로 뽑히지 네. 않나 싶은데요. 캐테 콜비츠입니다. 캐테 콜비츠. 네, 캐테 네. 콜비츠. 네, 작품이 좀 슬퍼요. 예. 제목도 애도고요. 보면 사람 얼굴이 보이는데 어. 손으로 얼굴 가리고 있잖아요. 네. 네. 저 작품을 이해하려면 캐테 콜비츠의 삶을 조금 아셔야 돼요. 네. 이 원래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 집안 출신이었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선동을 당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음에도 스스로 선동을 당해서 참전하고. 전쟁에 참전을 해버린 거죠. 어. 캐테 콜비츠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탯줄을 2번 끊는 심정으로 보내줄 수밖에 아하. 없었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첫 전투에서 아들이 바로 전사해요. 예. 아. 그때 통지서가 나왔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캐테 콜비츠는 투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반전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전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모든 사람들의 대표인 거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2차 대전이 또 터지잖아요. 네네. 그때 손자를 잃어요. 혼자까지. 평생 동안 전쟁과 싸웠고 나치와 대항했던 예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독일 내에서는 그러니까 나치하면은 다들 기계처럼 움직이고 막 전쟁을 일으켰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도 전쟁을 막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그 증거인 거예요. 야, 그리고 그런 마음을 어떤 고뇌와 슬픔을 아까 그런 애도라는 작품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그럼 단순한 예술 작품 떠나서 약간 역사적 배경이랑 들으니까 더 재밌는데. 조각상의 표정이 더 슬프게 다가오기도 그러니까요. 네, 하고. 맞아요. 자, 그 또 어떤 거장의 작품 또 다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음은 아마 이 앞에 칸딘스키나 캐테 콜비츠는 좀 생소했을 수 있어요. 네네. 이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모딜리아니. 화가입니다. 네네네. 목이 긴 사람을 많이 그리는 아, 화가.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이 전시를 보면서 저 모딜리아니 작품이 맞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모딜리아니는 특이하게도요. 평생 인물을 탐구했던 화가예요. 아하. 풍경화가 생전에 약 4점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내면을 계속해서 탐구했고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물의 특징이 있어요. 모딜리아니 인물상은 코가 길거나 목이 길고 쭉쭉 늘어나 있는 게 특징인데 지금 보는 것도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재밌냐면 누굴 그려도 다 비슷하게 그려져요. 네. 약간 죄송하지만 가수 이문세 씨를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네, 모딜리아니. 근데 저는 방금 이 그림이 크게 나왔잖아요. 네네. 눈이 좀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 눈길이. 그러네요. 네. 눈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모딜리아니가 눈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근데 눈이 저희 희한하게도 아몬드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몬드 눈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눈동자가 안 그려질 때도 있고 또 짝짝이로 그려질 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생전에 뭐라고 했냐면 눈동자가 안 그려질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그릴 거다라는 말도 했었고 짝짝이로 한쪽만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쪽은 내면을 보는 거고 한쪽은 외면을 보는 거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천재예요. 천재인데 안타깝게도 단명했어요. 35이라는 짧은 나이에 생을 아이고. 마감했고 생전에 또 뭐 몸도 안 좋았고 술, 마약에 그리고 또 이제 가난, 빈곤으로 고생하다가 떠났던 예술가죠. 그런 일화가 또 있었군요. 네. 근데 이번 전시 제목이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이잖아요. 피카소의 작품도 왔나요? 그럼요. 피카소 작품이 8점이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독일 컬렉션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보다도 아마 생소한 처음 보는 작품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아티초크를 든 여인입니다. 아티초크. 네.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조금 네. 기괴하기도 하죠. 약간 말같이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맞아요. 일단 저 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오른손을 보면은 아티초크란 식물이에요. 근데 마치 몽둥이처럼 들고 있잖아요. 예. 표정도 좀 화가 나 보이고. 자, 피카소의 작품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스페인 내전 때.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대전 종전 때까지 45년까지 이런 폭력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재밌었던 게 저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저걸 다 몽둥이로 알더라고요. 또 하나 저 왼손을 볼 필요가 있어요. 화면에 나오는데 손톱이 굉장히 뾰족뾰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것도 약간 곧 있으면 싸울 것 같은 굉장히 분노가 차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주변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저 연기랍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전쟁과 내전을 겪고 나서 그 전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애도 그 조각상이랑도 또 같이 뭔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전시에서 놓치면 안 돼 대작이 있다고요. 맞아요. 다들 피카소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저는 이 잭슨 폴록이라는 화가의 작품을 추천하고 싶어요. 네. 잭슨 폴록의 그림은 이제 추상 표현주의라고 부르는데 추상 표현주의의 거장이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지금 보면 완전히 추상이지만 사실 잭슨 폴록도 원래는 구상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림을 그려도 뭔가 이게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문득 머리가 쓱 스치면서 캔버스를 바닥에 눕히고 그다음에 물감을 뿌리면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이걸 드리핑 기법이라고 합니다. 미국 추상 표현주의 선구자 네네네. 잭슨 폴록 이걸 꼭 놓치면 안 된다라고 추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 이제 독일에서 물 건너온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네. 8월 27일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하. 이런 20세기 작품들을 한 번에 몰아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네. 또 올바른 정신, 컬렉터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전시기 때문에 한 번쯤 시간 되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 전 꼭 한번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내드리기가 아쉬워서 저희가 유튜브로 2교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카소 이야기 좀 부족해서 시간이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도스트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이 오락가락 변덕을 부리겠습니다. 어제 비가 오면서 더위가 누그러지더니 오늘은 또다시 기온이 오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를 텐데요. 내일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모레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같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제주와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풍특보가 해제된 제주와 비가 내리는 경상권 해안은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강원 산지는 오늘 오후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20도, 광주 19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청주 27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 JTBC 뉴스 유튜브 계정으로 다 들어와 주십시오. 정우철 도슨트와 피카소의 작품 세계 재미있게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본격적인 한여름 전에 네네. 얼마 남지 않은 안 봄 남았어요. 날씨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고 저희도 유튜브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세요. 이교시에서 만나요. 주말도 잘 보내세요.